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자동차공학 2주차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이 교과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교과서에 의거해서 가능하면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친환경 자동차를 다루고 수소 연료전지차 위주로 다루는데, 물론 앞부분 전기차 다루고 수소 연료전지차를 다룹니다. 에, 그래서 사실은 전기차 하나만 해도 제대로 하려면 굉장히 많은 방대한 양을 다뤄야 되고, 또 수소 연료 전지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학기에 시도하는 것은 수소 연료 전지차 위주로 할 거고요. 그러나 이제 앞부분에 전기차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전기차 부분도 좀 요약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장에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책을 구입해서 쭉 읽어보면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배경 설명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왜 우리가 이제 전기차나 수소차를 써야 되는지, 그 배경 설명이 나오는데, 이게 표에 잘 정리가 돼 있어요. 표 1-1을 한번 보세요. 표 1-1. 주요국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시점이 나와 있어요. 지금 이제 개요에서 왜 전기차를 써야 하나? 왜? 일단 내연기관차를 금지하자. 내연기관 금지라는 그 국제적인 분위기가 조성돼 있어요. 그래서 표를 보세요. 표 1-1에 주요국에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시점이 나와 있어. 금지 시점. 그러니까 판매 금지 시점이지. 판매 금지. 이제 더 이상 만들지 않는 거예요. 판매하지 않는 거야. 판매 금지 시점. 제일 빠른 나라가 2025년부터 노르웨이. 이제 불과 뭐 5년밖에 안 남았네. 그죠? 그 다음에 2030년에 금지하기로 한 나라. 뭐 네덜란드, 뭐 아일랜드, 뭐 슬로베니아, 이스라엘, 인도도 있네요. 인도도 생각보다 빨라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들이 말하자면 내연기관차가 확산되기 전에 전기차가 더 급속하게 확산하는 케이스예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의 결제할 때 선진국은 그 신용카드를 많이 써왔는데,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스마트폰에 무슨 비접촉식으로 이 QR코드로 찍는 거 있잖아요. 근데 중국이나 인도는 그 스마트폰이 그냥, 그러니까 신용카드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발전 단계에서 이 신용카드는 거의 많이 안 쓰고 그냥 바로 스마트폰으로 간 거지. 그러니까 발전이 늦었기 때문에 오히려 신용카드를 건너뛴 거야. 그런 개념으로 이제 그 개발 도상 국가들은 바로 전기차로 가는 상황이 꽤 많아요. 물론 아예 없다는 건 아니지. 내연기관이 있긴 있지만, 아, 급속하게 이제 전기차로 많이 갈 것이다. 워낙 이제 환경 문제가 크고 또 국제적으로 이제 협약을 통해서 제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2032년에 스코틀랜드, 그다음에 2040년 되면 이제 웬만한 나라들 다 프랑스, 영국, 대만 이렇게, 물론 이게 이제 약간의 그 유동성은 있겠지만 대략 2030에서 2040년대 가면 웬만한 내연기관은 이제 앞으로 출시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향후 10년이죠. 10년. 빠르면 10년. 늦어도 20년 안에 내연기관을 이제 금지하기로 한다. 왜 금지하는 거죠? 그 공해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 배출 가스 때문에 내연기관에
배출가스 규제하자. 그래서 예전에는 뭐 녹스라든가 그 배출가스에서 치명적인 그런 것들을 위주로 규제했는데 이제는 CO2도 규제하는 거예요. CO2. CO2는 사실 큰 그 환경에 심각한 건 아닌데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이게 소위 그 온난화 CO2라든가 뭐 여러 가지 좀 큰 입자를 가진 그 가스들은 이제 온실가스라고 하죠. 온실가스, 온난화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지구 전체에 그 장기적으로 그 해를 끼친다. 그래서 배출가스를 규제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5페이지를 보세요. 5페이지 보면 그래서 이제 내연기관 대신 친환경차로 간다. 그래서 친환경 자동차로 간다. 근데 표를 보시면 친환경 자동차 구분이 나와 있는데 조금 이제 발전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표 1- 친환경 자동차가 어떤 식으로 발전했나? 처음에 이제 내연기관이었겠지? 내연기관에서 그 다음 생각해 본 것이 이 연료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연료 태우면은 유해하는 게 많이 나오니까 덜 나오는 연료를 쓰자. 그래서 클린 디젤. 뭘 섞는 거야. 기존 그, 그 오일에 뭔가를 섞어서 좀 유해한 성분이 덜 나오는 그런 클린 디젤차. 이거 한때 유행했어요. 우리 대학에서도 화공과 모 교수님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이런 쪽에 연구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다양한 경로로 어떤 오일을 만들어서 그걸 뭐 반을 섞는다거나 가솔린에 또는 3분의 1을 섞는다거나 근데 그 가격이 더 저렴해. 그러니까 오일 가격도 저렴하면서 또 배출가스도 적고 이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그 각광을 받지 못하더라고. 왜냐하면 이제 기존 오일 회사들 있잖아요. 그 기존 시장에 그런 그 진입 장벽이랄까? 그런 게 사실 커요. 사실은 이게 전기차가 훨씬 제 생각에는 훨씬 더 빨리 나올 수도 있었는데 잘 못 나온 이유가 있어. 이게 우리는 지금 기술적인 내용을 다루지만 이 책에서는 이제 그 정책이라든가 배경 또 세계적인 흐름 이런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이왕에 우리가 공부할 때 좀 크게 봐야 돼요. 크게 봐. 기술적인 부분은 또 디테일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전기 지금 잠깐 지금 진행하기 전에 조금 있다가 약간 지금 곁길로 갔지만 이 전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전기하면 어떤 사람이 생각나요? 발명가 중에서 에디슨, 그죠? 에디슨, 에디슨 또 에디슨하고 그 쌍벽을 이루는 그 발명가 있지. 전기의 뭐 마법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 아, 테슬라, 니콜라 테슬라, 토마스 에디슨. 제가 조사해 보니까 9살 정도 차이가 나. 9살. 그래서 그 에디슨은 이제 수많은 발명품, 전구도 만들고 뭐 축음기도 만들고 또 굉장히 했는데 이제 전 세계를 그 밤의 어둠으로부터 구원해야 되겠다 하는 이제 그 역사적인 사명, 인류를 위한 그 보편적 사명을 가지고 이제 전구도 만들고 했잖아요. 축음기도 만들고. 어. 근데 이제 테슬라는 여기는 이제 미국 사람이고 여기는 오늘날의 티아 사람인데 테슬라가 그 이제 G죠, G 에디슨. 예. 그 당시는 에디슨 회사라고 했을 거예요. 에디슨 회사 또는 뭐 GE 오늘날의 GE 또는 에디슨.
테슬라가 에디슨 회사의 그 유럽 지부에서 일하다가 추천을 받아서 이제 이 지휘 연구소, 에디슨 본사 연구소로 가서 에디슨하고 같이 일을 해요. 일을 하는데 이때 이제 여기 에디슨은 직류에 심취를 하고 있었고 여기는 교류에 지난 시간에 이 얘기 약간 했었지? 예, 교류에 심취를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같이 일하다가 이제 싸우고 나오죠. 불화를 일으켜서. 그래서 이제 소위 전류 전쟁을 해요. 전류 전쟁. 이게 영화로도 나왔다고 그랬어요. 꼭 한번 봐요.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직류 결국 교류가 승리를 해요. 교류가 승리를 하고 근데 이제 여기는 그 투자를 여기는 JP 모건 오늘날의 JP 모건 그 세계 넘버 원, 투를 달리는 투자 회사 있어. 그 JP 모건인데 유대계 금융 JP 모건이 이제 밀어줘요. 밀어주고 여기도 이제 여기 돈을 받아야 되는데 잘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는데 웨스팅하우스라고 있어요. 웨스팅하우스 들어봤지? 웨스팅하우스. 미국의 전력 회사야. 우리나라 한전 같은 곳인데 우리나라 한전은 이제 국영기업이지만 그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 처음에 원자력 발전소 지을 때 거기 가서 많이 배웠어요. 한국 사람들이 초창기 막 60년대 전쟁 끝나고 60년대 초반 70년대 그때 그 아주 머리 좋은 사람들을 파견시켜 가지고 원자력 발전 그걸 배워 가지고 왔다는데 그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이 테슬라를 도와줘. 그래서 이 당시만 해도 이제 전기가 막 발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전기차도 이미 있었어요. 전기차는 1830년에 내연기관차가 본격적으로 생긴 게 1800년대 후반이거든. 그리고 이제 뭐 1900년 초에 와서 그 포드 자동차 이러면서 대중화가 성공하지만 전기차는 조금 더 일찍 있었어요. 일찍 있었는데 이제 크게 못 만들고 충전하는데 뭐 수시간 걸리잖아요. 옛날에는 뭐 10시간도 더 걸렸을 거야. 지금도 완충 충전하면 뭐 8시간 걸린다고 하니까 급속 충전으로 하면 2, 30분 걸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이제 여성용 뭐 이렇게 나들이용 이렇게 작은 전기차는 옛날에도 꽤 있었대요. 근데 이제 활성화가 잘 안 됐지. 근데 이게 꼭 그 이건 이제 제 추론일 수도 있는데 록펠러라고 들어봤죠? 록펠러? 록펠러? 석유, 석유왕이라고 하는데 석유왕. 이제 석유가 막 나오면서 석유를 많이 써야 돼. 물론 석유를 이용해서 전기도 이제 만들겠지. 근데 전기차가 아, 지금 이제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전기차 수소차가 나오는데 만약에 석유 회사들이 예, 내 추론이긴 하지만 석유 회사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 전기차로 나오면 일단 석유로 가는 그 엔진 내연기관 차도 타격을 받겠지만 석유 자체도 타격을 받을 거야. 그래서 이거 상당히 늦췄다는 얘기가 있어요. 기술 자체는 굉장히 앞섰지만. 그래서 의외로 어떤 기술이 시장에서 등장해서 인정받고 그 상용화 되려면 그 배후에 이 정치적인 또는 어떤 금융적인 그런 배경이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해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기술자로만 할 거면 상관없지만 나중에 무슨 창업을 한다거나 사업을 한다거나 할 때는 그 시장의 성숙도 또 그 뒤에서 그 세력들, 그 금융 세력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가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얘기 잠깐 했고 그래서 이제 석유 시대가 오고 그다음에 전기차 시대는 그 뒤로 왔다. 그런데 그것이 꼭 기술적인 수준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라고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잠깐 말씀드렸고 어쨌든 이제 친환경이 중요해지면서 클린 디젤 차를 시도하다가 이것은 굉장히 이제 한계를 느끼니까 이제 전기차로 가는 거죠. 전기차로 가는데 전기차도
하이브리드 전기차 처음에는 바로 전기로만 못하니까 내연기관하고 그 전기 모터하고 두 개를 같이 쓰자. 그래서 하이브리드죠.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비클. 하이브리드란 말 알죠? 두 가지를 같이 섞는 거지. 잡종 하이브리드. 그래서 내연기관 플러스 전기. 이게 나오는 거지. 이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충전을 집에서 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비클. 이거는 이제 플러그인 집에서 플러그 꽂아서 하면 편하겠죠. 그러면 이제 저녁에 퇴근하고 꽂아놓고 아침에 출근하면 되니까 그러면 천천히 충전해도 되잖아요. 급속 충전할 필요 없지. 근데 그냥 이런 플러그인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충전소에서 충전을 해야 되고 하니까 불편한 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발전 단계로 이제 하이브리드 EV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EV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그 배터리 용량이 기술이 좋아져서 용량이 충분하고 급속 충전이 이제 훨씬 더 발달하면 이제 순수 일렉트릭 배터리로만 가는 배터리 일렉트릭 비클이 되겠죠. 이걸 지금 시도하는 거고. 자, 더 근원적으로 연료전지로 가는 거. 연료전지 퓨얼셀 일렉트릭 비클로 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그 내연기관 인터널 컨버스천 엔진 내연기관이죠. 인터널 컨버스천 비클 내연기관이니까 인터널 컨버스천 비클은 자동차죠. 이거에 비해서 클린 디젤은 이제 연료 효율을 20에서 30% 효율을 업시키고 또 배출가스는 줄이고 배출가스는 줄였다. 이런 이제 장점이 있어. 그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로 하면 내연기관과 그러니까 엔진이죠. 엔진과 모터를 쓴다. 플러그인은 이제 가정에서 충전이 가능하다. 가정에서 플러그 꽂아서 충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전기차는 이제 순수 배터리로 전지로 간다. 그 다음에 연료전지는 이제 요 퓨얼셀이라는 연료전지 퓨얼셀이 스택이 장착이 돼 있어요. 이게 가격이 비싸. 그러니까 전기차보다 한 2, 3천만 원 비싸요. 전기차가 5천만 원이면 이건 한 8천만 원. 연료전지가 얹어 있으니까. 물론 이건 또 배터리 가격이 비싸지. 전체 차 가격의 뭐 4, 50%는 배터리 가격. 이것도 마찬가지고 퓨얼셀 가격이 뭐 차값의 절반 정도 되니까. 그러나 이제 앞으로 이게 성능이 올라가고 대량 생산이 되면 훨씬 낮아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림 1-1을 보세요. 그림 1-1을 보면은 어, 내연기관의 효율 개선 이게 1886년에 이제 내연기관이 본격적으로 사용이 돼요. 근데 그 전에 1830년에 전기차가 나와서 잠깐 사용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내연기관이 1886년에 이제 효율 개선을 하고 97년부터 이제 하이브리드화가 됩니다. 모터를 부분적으로 쓰는 거지. 그리고 2010년에 들어서 이제 그 하이브리드가 그 모터 성능이 점점 강화되고 모터의 영향이 점점 커지고 모터가 동력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연료전지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고 2030년부터는 이제 양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연료전지는 현대 여기 전기차 하이브리드 플러그 하이브리드 이런 쪽은 이제 기아 위주로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100%딱 나눈 건 아니고 이제 방점을 현대는 연료전지로 쭉 해왔어.
근데 전기차도 물론 만들어요. 그다음에 기아는 전기차 위주로 지금 가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제 구분은 하실 수 있겠죠? 구분하실 수 있겠고 7페이지를 보세요. 7페이지 판매 대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알아두면 좋겠어요. 지금 내연기관 차의 판매 대수가 그 정점에 이른 것이 2010년 정도로 찍혀 있어. 전 세계 시장에서 2010년에 한 7천만 대 정도로 지금 나오죠. 제가 나중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구해서 보고 아니면 이제 부분적으로는 좀 PPT로 정리해서 그림도 넣고 해서 드릴게요. 우선은 그 전반적인 개요를 좀 구두로 판서로 좀 설명을 하고 필요한 것은 내가 좀 정리해서 할 테니까. 그래서 지금 내연기관이 2010년 정점으로서 이제 하강 곡선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현대차가 거의 한 400만 대, 작년엔가 390만 대로 연산 떨어졌대. 그 전에 많이 할 때는 막 내가 알기로 500만 대, 600만 대까지 만드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300만 원대로 떨어졌어요. 그 대신 이제 전기차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전기차 현대 기아 합해서 아마 올해 내년 목표가 10만 대가 채 안 돼요. 한 9만 5천 대 목표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은 10분의 1도 안 되죠. 대수로 하면. 현대차가 예를 들어 한 400만 대 만드는데 전기차는 지금 10만 대를 목표로 하는 수준이니까. 그러나 이제 향후 10년 동안에 이게 어떻게 급격하게 변할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이런 식으로 간다. 8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대표적인 전기자동차가 그림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쉐보레 전기자동차, 닛산, 테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효율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효율. 효율을 생각하는데 이게 의외로 우리 생각하고 좀 달라요. 자동차의 효율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냥 우리가 연력하게 쓰는 엔진 효율 뭐 3, 40% 이렇게 대략 배웠잖아요. 가솔린은 한 뭐 30%대, 디젤은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배웠는데 꼭 그렇게만 그 엔진 하나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석유에서부터 즉 원유를 생산하잖아. 원유를 생산해서 이것으로 이제 자동차까지 오죠. 여기 자동차. 그래서 여기 내연기관차라고 해봐요. 내연기관차, 내연기관차. 가솔린, 내연기관 가솔린차. 또 원유에서부터 전기를 생산해서 그 전기를 충전소에서 충전해 가지고 전기차가 있지? 전기차. 이렇게 이제 비교해 봐요. 전기차. 그러면 원유에서부터 내연기관까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효율을 매겨 보는 거지. 그러면 생각보다 다른 값이 나오는 게 가솔린은 16%. 최초의 그 원유의 에너지의 16%를 사용하는 셈이고 전기차는 31%. 우리의 상식과 좀 다르죠. 그래서 이게 이 책에서 이제 잘 묘사하고 있어요. 원유를 정제를 해. 정제. 정제하면서 여기 한 2%, 8% 손실이 나. 그러니까 92% 정도가 이제 에너지가 100%에서 92%로 떨어지는 거지. 그 다음에 이걸 이송을 해요. 이송. 이제 차로 운반하지. 정제. 그 다음에 이송. 자동차로 트레일러 같은 걸로 이송을 해. 이송을 하면 또 이송 비용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한 2% 정도 에너지가 들어간다고 보고 98%. 그 다음에 엔진과 그 다음에 구동장치 이렇게 다 해가지고 요게 9.6%밖에 안 돼. 9.6%. 그래서 다 곱하면 한 16%.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출발한 원유에서부터 따져보면은
굉장히 작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반면에 이제 전기는 어떻게 해요? 전기는 파워 제너레이션, 이 이제 원유 가지고 파워 제너레이션 하지? 전력을 생산하지? 전력 생산하는데 한 53%. 화력 발전이다. 기름을 가지고 또는 석탄을 가지고 화력 발전한다. 그러면 53%에서 전기가 나와요. 전기가 나오면은 이제 이거를 송전탑을 통해서 송신을 전기 유선으로 송전을 하지? 송전을 하면 이때 한 4% 정도 손실이 나. 그래서 송전할 때 96%.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에 충전을 해야지. 자동차에 충전. 충전. 자동차에 충전할 때 85% 효율.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최종적으로 모터도 효율이 있잖아요. 모터, 여기 엔진 효율처럼 모터 효율 몇 프로야? 모터 효율을 80%. 이렇게 해서 싹 곱하면 31%. 대략 2배야, 2배. 이렇게 따지면 전기차가 더 효율이 좋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이제 앞으로는 에너지를 처음에 에너지 1부터 출발해서 전기까지, 그다음에 전기에서 이제 이송 능력까지 이렇게 나눠서 효율을 따져봐야 되겠다. 그래서 총괄 효율이란 말이 나와요. 총괄 효율. 이 최종 효율을 우리가 총괄 효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는 이제 정리를 하겠는데, 이제 역사적인 얘기를 잠깐 했어요. 역사적인 얘기를 해서 처음에 이제 1830년대에 전기차가 나왔지만 부분적으로 1900년 초까지 미국에서 일부 사용하는 데 그쳤고, 이제 1800년도 말부터 내연기관차가 나오고 또 석유가 채굴 되고 그 석유 사업들이 번창하면서 이제 자동차나 열차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을 쭉 했죠. 그러다가 이제 70년대 오일 피크 그 현상이 일어나죠. 에너지 고갈 관련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또 중동에서 그 산유국들이 이제 감량을 해. 그래서 이거를 무기화해요. 그러면서 에너지 값이 굉장히 이제 뛰어 올라요. 그래서 다양한 에너지원들이 이제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계속해서 한 80년대까지는 이런 그 석유를 가지고 하는 내연기관차가 이제 주를 이루다가 90년대부터 이제 전기차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제 10년 정도 지나면 전기차와 수소차의 시대로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1강은 이걸로 마치고 2강에서는 이제 이렇게 총괄 효율이 이렇게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서 여기 등장 배경, 뭐 석유 고갈과 환경 구제 측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